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나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조카에게 매번 맞는 딸을 보고도 어쩌지 못하고 참다가 시원하게 폭발한 아빠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못난 아빠입니다. 아빠가 처음이라 못난 짓을 했었을 거라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못난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7살, 5살 딸 둘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에게는 아들 둘이 있고요. 누나의 둘째와 우리 큰아이가 동갑입니다. 우리 큰아이는 애교도 많고 순한 편입니다. 반면에 누나의 아들은 과격하고 예민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드러눕는 스타일이고요. 누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가족과 누나네가 본가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누나네 아이들은 어울려서 잘 놉니다. 본가가 서울 근교 마당이 있는 집이라 마당에서 아이들끼리 뛰어놀기도 하고 흙장난도 하고 놀아요. 그렇게 잘 놀다가도 주기적으로 우리 큰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면 둘째 조카가 때렸다고 옵니다. 가끔 보면 조카는 우리 아이가 장난감 안 줬다고 때리고 자기 장난감 만졌다고 손을 물고 미끄럼 타는데 자기와 몸이 부대꼈다고 따귀를 때리고 휴, 정말 버라이어티 하네요. 와이프는 나서기가 좀 그러니 제가 나서서 조카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면 조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럼 또 누나와 매형이 달려나오고요. 달려나와서 자기 아이 제가 때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럼 저는 그 의심이 부담스러워 우리 딸을 제쳐두고 조카 아이 달래주기 급급하고요. 그러면 우리 누나는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마음을 읽어준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카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혼낼 일인데 오히려 누나는 조카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우리 큰아이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 조카 아이에게 맞거나 깨물려서 우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30분에 한 번씩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요. 누나네를 만나고 오면 아이들 팔이나 허벅지에 조카에게 물린 자국이나 핥혀진 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서 조카 아이가 잘 몰라서 그러겠거니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쿨한 척을 했는데요. 그게 반복이 되니 누나네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도 내 아이가 매번 맞고 울고 있으니 많이 힘들어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을 제외하고는 누나네가 본가에 안 오는 날에 저희가 본가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누나는 저희가 본가에 가는 날에 맞춰서 오려고 노력을 해서 누나네와 본가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아이들이 5살, 3살 무렵이 되어서야 조카가 우리 아이들을 물고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도 누나와 매형이 자기 아들인 조카에게 아무런 훈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멍청이 아빠죠. 그걸 진작에 느꼈어야 했는데 말이죠. 바보 같은 저는 정말 머저리같이 조심스럽게 누나와 매형에게 조카 아이가 우리 딸을 때리는 것에 대해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머저리같이 이걸로 누나 부부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요. 누나는 제 이야기에 길길이 날뛰면서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들 일을 뭘 어른이 나서냐고 도리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또 머저리 같은 저는 누나의 말에 그렇긴 하지 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저를 머저리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 집에 와서 누나에게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나, 내 새끼 건드리지 못하게 네 새끼 잘 간수해라 라는 말을 하지 못했나 하며 자책을 하다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5살 때 동생과 놀다가 각막을 장난감에 긁혀서 응급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각막에 상처가 살짝 생겼는데 꿰매거나 할 정도는 아니니 그냥 두면 저절로 아문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꼭 실명하는 줄 알았던 저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며칠 눈에 안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안대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 눈 아야했다고 안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대를 하고 본가에 일이 있어 갔는데요. 그날 누나네도 왔습니다. 조카를 보면 또 우리 아이 때릴까봐 긴장을 항상 했었는데요. 조카가 우리 아이를 보자마자 눈이 없다, 눈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누나 부부는 역시 그날도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아이에게 어떤 제스처도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카가 눈이 없다, 아, 괴물이다 하더니 우리 아이 따귀를 짝 하고 때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는데 누나가 조카를 확 안고서는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또 특유의 마음 읽어주기를 하더라고요. 조카가 우리 아이는 눈 없는 괴물이라서 자기가 무찔러 준 것이라고 하니까 저희 누나는 그랬구나, 그래서 때린 거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순간 제가 이성을 잃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카 마음 읽어주기를 하고 있는 누나를 일으켜서 돌려 세운 다음 싸대기를 힘껏 때렸습니다. 짝소리라기보다는 퍽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더군요. 제가 이성을 잃어서 풀파워가 나갔던 것 같아요. 누나는 휘청하더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아이를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괴물을 무찌르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오만 쌍욕을 다 하더군요. 큰 소리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울면서 다가오는데 와이프가 아이들을 중간에 가로막더라고요.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와이프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누나에게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매형에게 애를 왜 저 따위로 키우냐고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매형은 아이들끼리 그런 걸 가지고 처남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더군요. 제가 매형에게 아이가 폭력적이고 독불장군식으로 행동을 해도 훈육하지 않아서 참다 못해 내가 나섰다. 매형 같으면 조카가 우리 아이에게 몇 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 물리고 뜯겨서 상처가 생기고 따기 맞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매형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형에게 아니긴 뭐가 아니냐, 오늘 매형을 패고 싶었는데 내 식구가 아니라서 누나를 때린 거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시려 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매형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땡땡이 우리 아이들 못 때리게 잘 가르치세요. 이제부터 땡땡이 우리 아이들 못 때리게 잘 가르치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들 땡땡이 때문에 울거나 하면 내가 전과자가 되더라도 매형을 그 10배 이상으로 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큰 소리로 계속 뭐라 하셨지만 그때는 저도 배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다가 매형은 누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는데 나중에는 저에게 빠른 시일 내에 누나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우리 아이가 조카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 부부가 얼마를 참았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저에게 할 말씀이 없으셨는지 좋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와이프에게 운전을 시키고 저는 아이들과 뒷좌석에 탔습니다. 카시트에 앉혀야 하는데 카시트를 빼버리고 뒷좌석에 아이들과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그동안 머저리 아빠였던 것이 미안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 괜찮아? 하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 씻기고 재운 뒤에 와이프랑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이프는 오늘 제가 한 행동 잘못 아니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말에 왜 진작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나 하는 미안함에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뜯어놓고 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큰 소리를 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에 아이들에게 미안해져서 또 울었습니다. 누나 부부는 깨물리고 뜯겨서 아파하면서 우는 자기 조카보다 자기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더 시급한 사람들인데 뭐 한다고 제가 그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누나와의 관계를 걱정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렵니다. 앞으로 강한 아빠가 되렵니다. 제가 혹여라도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후련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아빠가 처음이라 그런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쓰니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예쁘게 지켜주시며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은 30년 지기 친구와 최근에 인연을 끊은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 키우는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때부터 30년 지기인 친구와 손절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요. 그때는 친해질 계기가 딱히 없어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가게 된 고등학교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소수만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인데 그 친구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을 배정받게 되어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10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자주 못 만나게 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까지 저와 그 친구는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았는데요. 가까이 살아서 편하게 자주 만나곤 했었어요.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3명을 합쳐 저까지 총 5명이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랬었네요. 친구들 다들 성격이 모난 곳도 없고 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남자만 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편의상 저와 얼마 전 손절한 친구를 수연이라고 할게요. 보통 우리 친구 5명은 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우리가 모일 때 많이 빠지게 되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았지요. 남친 생겨서 연애 사업에 바쁜 친구에게 서운해하거나 하는 친구는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랑 헤어지면 돌아오니까요. 어떨 때는 남친이 생긴 친구가 남친을 우리 친구들 5명이 모일 때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고 함께 어울릴 때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남자는 꼭 수연이에게 찝적대다가 걸려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수연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예쁜 편은 아니에요. 몸매가 좀 길쭉한 편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생긴 외모인데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긴 했어요. 남자들이 하는 별것도 아닌 농담에 수연이는 큰 소리로 웃어주고 남자들이 진지한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거든요. 그렇다고 수연이란 친구가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달라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5명 중에 한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남자친구라며 저희가 모이는 자리에 데려오고 우리들이 그 남자와도 재밌게 잘 어울리고 그랬어요. 그 남자도 저희와 어울리는 것이 재밌었는지 저희가 모이는 자리에 자주 나왔고요. 그러던 중에 수연이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친구의 남친이란 사람이 수연이의 번호를 따가더니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락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남자가 전화로 자꾸 수연이에게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연이와 그 남자가 둘이 따로 연락을 하던 것이 그 남자의 여친인 친구에게 걸려서 그 커플은 헤어지고 그 친구도 저희 모임에서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 한 명이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종종 어울렸어요. 근데 나중에 수연이가 여자들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남자들 중 하나가 자기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해서 거절하느라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또 저희 모임에서 빠졌고요. 여러 명의 남녀가 모이는 자리에서 남자가 고백을 했다가 그 상대 여자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 뻘쭘해서 저희 모임에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이가 그 남자에게 고백을 먼저 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수연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그 다음날로 태도가 돌변해서 언제 자기랑 무슨 일 있었냐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그 남자가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또 수연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그 남자가 자기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해서 거절하느라 힘들었다고 그 남자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남자에게 자기가 마음 있는 것은 너라고 하고요. 그래 놓고서 또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또 돌변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술자리에서 수연이와 같은 타이밍에 그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수연이가 막 울먹이면서 그 다른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기를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니까 수연이를 강제로 끌어안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연이가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자기를 끌어안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연이가 남자들에게 고백을 많이 받고 인기도 많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의 말보다는 수연이의 말을 믿었었죠. 근데 그 남자와 커플이었던 저희 친구는 남친 말을 믿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저런 놈이랑 계속 사귀려고 우리랑 손절을 하나? 참 너도 안 됐다.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수연이가 남자들에게 매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 남자마다 자기 여친이 있는데도 수연이에게 고백을 하고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연이에게 이런 것은 말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남자들과 얽힌 문제로 다른 친구들은 수연이와 멀어져서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수연이와 그런 문제가 없었어서 그런지 지금도 수연이와 가깝고 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수연이와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수연이는 결혼을 했다가 아이 없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주변에 남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저를 만나면 자랑하기 바쁘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결혼 전 친구들보다 내 아이의 친구 엄마가 더 친한 친구가 된다는 거요. 저도 평범한 아줌마라서 다름없이 우리 아이 친구들 엄마들과 더 많이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는데요. 수연이와도 가끔은 통화도 하고 그래요. 아이 엄마인 제 관심사는 아이 학원이 어디가 좋다던가, 아이 학교 선생님 중에 누가 좋은 분이고 누가 좀 그런 분이라던가, 아이 성장기에 뭐 먹이는 게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아줌마인 저에게 수연이는 전화를 해서 자기 남친이 차가 뭐다, 이번에 남친이 선물로 뭐 사줬다, 이런 자랑이나 저에게 하니 도무지 공감이 가질 않아서 그냥 저는 듣고만 있답니다. 수연이와는 가끔 만나서 점심을 먹거나 하는데 어떨 때는 저에게 밤에 만나서 술 먹자고 해요. 제가 술을 그리 싫어하지는 않는데 제 남편이 술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라 항상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인지라 아이 친구 엄마들이 동네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밤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남편 눈치가 보일 정도인데 수연이를 밤에 만나서 술을 어떻게 먹고 들어오나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수연이는 돌싱이라 술자리에 남자를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연이는 항상 저에게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드디어 사건이 터졌네요. 어느 날 수연이가 남친과 저희 동네로 온다고 남편과 함께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젠 초등학생이고 하니 남편과 가끔 아이 친구 부모들 모인다고 하면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남편도 좋다고 해서 수연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저희 동네로 와서 남편과 함께 나갔거든요. 근데 수연이는 혼자 왔더라고요. 남친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왔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수연이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동네 호프집에 맥주 한잔 간단하게 하려고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하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남편 옆에 수연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연이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있는 바로 앞에서 수연이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에 제 남편을 때리면서 자지러지게 웃고요. 남편에게 술을 자꾸 권하면서 안주를 먹여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절을 하다가도 수연이가 하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몇 번 안주를 받아 먹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또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수연이가 남편 옆자리로 와서는 억지로 자기 번호를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을 시키려고 했다더군요. 수연이가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저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서 저에 대해서 잘 안다며 저와 무슨 트러블 같은 것이 생기면 자기에게 전화해서 상담하면 자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저장하라고 하더래요.
남편은 됐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전화번호를 안 받았대요. 그러고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남편에게 둘이서 어디를 한번 가자, 어디 가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더군요. 아, 개버릇 남 못 준다더니 정말 수연이는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쉽게 보이면 남자가 넘어가는 건 어렸을 때나 그런 거지, 정상적인 유부남이 어디 그런 거에 넘어가나요? 참 수연이한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음날 수연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말고 그냥 손절할까 생각하다가 받았습니다. 수연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어제 술자리에서 제 남편이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수연이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던 거라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는 척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신이 나서 제 남편이 수연이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봐서 거절하느라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남편이 수연이한테 미사리에 한번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자기는 남자친구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자꾸 그렇게 추근대서 어제 힘들었다고 다시는 저희 남편을 보기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미친년을 30년 동안 친구라고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나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인연이 나 이혼시키려고? 결혼 전에 친구들 남친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치고 자기한테 흔들리게 해서 친구 커플들 헤어지게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친구 남친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한테 넘어온 것처럼 말해서 친구 커플들 헤어지게 만들었고요. 관종인가? 친구가 남자 사귀는 거 뺏은 다음 그 남자 버리는 재미로 살아왔나? 친구 남친이 안 뺏어지면 뺏은 척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수연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얘기는 너랑 반대던데? 이렇게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니네 남편이 벌써 얘기했어? 내가 자기 얘기 안 받아주니까 너한테 가서는 반대로 얘기했나 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제 술자리에서 너랑 둘이 있을 때 네가 옆자리로 와서 껄떡댈 때 남편이 핸드폰 녹음기는 켜놨대. 요즘 남자들이 못된 여자들한테 이상한 범죄자로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대잖아. 그래서 남편이 누구든 간에 여자가 들이대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무고를 피하려고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는 습관이 있거든. 이렇게 수연이를 떠봤어요. 이 말에 수연이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 핸드폰에 녹음된 거 어제 다 들었어. 근데 너 왜 우리 남편한테 적반하장하려고 해? 라고 했는데요. 수연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는 뭐라고 따다다다다다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너는 어렸을 때도 땡땡이 남친들도 그렇게 너한테 들이댄 것처럼 거짓말해서 걔네들 헤어지게 만들었잖아. 너 관종이니? 네 주변 남자들은 다 너한테 들이대는 것처럼 보여야지 직성이 풀리지? 다른 애들도 그런 일로 다 너랑 손절했는데 이젠 나도 너랑 연을 끊어야겠다. 평생 외롭게 혼자 살 네가 안 됐네. 그리고 아무 말 못하는 수연이를 보고 잘 살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도 도무지 수연이의 심리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남자들이 왜 다 자기를 좋아해야지만 만족을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친구를 겪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들이 점점 커지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하는데 굳이 이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 소모 같아서 그냥 끊어버리고 말려고 해요. 30년 우정이 조금 아쉬울 날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시원한 느낌만 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오락가락 두서없는 제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줌마들 파이팅 하자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나요?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남편분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사연은 시어머니 막말에 참지 않고 뛰쳐나와 이혼을 하게 된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2개월 된 여자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고요. 신랑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친정으로 와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이런 미친 인간들 집단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요. 참고 고쳐서 재활용을 해볼 엄두도 안 나네요. 화가 나서 키보드를 치는 손이 자꾸 떨리지만 읽으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기본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맞벌이 중이고요. 신랑과 저는 연봉이 현재는 비슷해요. 신랑의 연봉이 저보다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 몇 년 뒤부터는 신랑이 저보다 훨씬 급여를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결혼 전에 신랑과 얘기를 해서 모든 결혼 비용을 반반하고 나도 직장에 다니니까 집안일과 훗날 태어날 아이를 육아하는 일은 서로 더 하려고 노력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결혼식 한 달 전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2년째 투병 중이었고 돌아가시기 2주 전만 해도 상태가 양호해서 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계셨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와 제가 아빠를 번갈아 가면서 수발을 들며 아빠의 병상을 지켰는데요. 직장과 간병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워낙 자상하고 막내인 저를 유독 예뻐했던 아빠라서 간병인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저와 엄마가 간병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간중간 간병인도 쓰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결혼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슬프기도 슬펐지만 아빠가 병마와 싸우시느라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봐왔던 터라 아빠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빠를 마음 편히 보내드렸어요. 이 부분은 저에게 나쁜 딸이라고 욕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랑 상의한 결과 제 결혼식은 예정대로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3일 있는 동안 제 신랑은 첫날 저녁에 잠시 와서 친척들에게 인사만 하고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이라 별 생각 없었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 신랑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신랑을 만났는데 저를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결혼식을 예정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는 친정엄마와 결혼을 예정대로 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라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화를 낼 일인가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그게 할 짓이냐고요. 그땐 아빠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화를 낼 생각도 못했네요. 며칠 뒤에 엄마랑 얘기를 해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랑에게 말하고 예정대로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둘 다 결혼하기 전까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 시댁에 들어가서 살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분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분이신 것 같았고 시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친정아버지와 비슷한 분이세요. 결혼을 하고 신행을 다녀온 뒤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하니 연애 때는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는데 신랑은 저녁을 먹고 한참 뒤에 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 것 같은 사소한 차이점이죠. 신랑이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식사 후 곧바로 양치를 하도록 얘기를 해서 신랑이 제 말을 받아들이고 제 말대로 해줬어요. 그것 말고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신랑은 제 말에 잘 따라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차이들을 결혼해서 맞춰나가는 건데 짜증을 내서 저도 같이 화를 내다가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서로 서운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다가 아빠 돌아가셨을 때 신랑이 결혼 예정대로 하는 거냐며 짜증냈던 일도 제가 꺼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이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사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신랑이 한다는 말이 그때 친정아빠가 돌아가셔서 결혼을 미루거나 했으면 식장 위약금 같은 여러가지 낭비가 될 금액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며 그것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신랑과 제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저에게 여자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면 남자가 밖으로 나돌게 된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장례식 끝난 후에 신랑이 저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식장 위약금이 아까워서 저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신랑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장인이 돌아가셔서 네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건데 네 주제를 모르고 네가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따져서야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모자의 뻔뻔함에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와 신랑이 우리 집을 무시하는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어머니는 누가 너한테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냐?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도 다 듣고 계셨으면서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등 떠밀어서 한 결혼 아니에요. 이 집에서 나가는 것도 제가 결정해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옷만 챙겨서 집으로 왔네요. 휴. 신랑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톡이 오고 하는데 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신랑이 보낸 톡 내용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진짜 이럴 거냐는 식으로 저를 원망하는 내용들이고요. 엄마가 안 그래도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말이 아닐 텐데 딸이 이런 상황이니 더 속상하실까봐 엄마에게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에게 상황은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가 워낙 여장부 스타일이라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올려주셔서 많이 참고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를 찍었네요. 제가 그렇게 친정으로 오고 신랑에게 톡과 전화가 계속 왔는데 안 받아서 다음날 신랑이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신랑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고 휙 나가버린 것을 지적하며 그것에 대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일의 전후를 제대로 알라고 하고 신랑이 먼저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결혼 직전에 예비장인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문상객들처럼 잠깐 들러서 가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졌어요. 거기에다가 아빠 장례식 치르고 나서 만났을 때 저한테 결혼식 예정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짜증냈던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집을 나오던 날 분명히 신랑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아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아들 편을 들면서 저에게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결격사유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결격사유라는 말 절대 평생 잊지 못할 말이라고요. 그랬더니 신랑은 별 말은 못하면서 표정은 기분 나쁜 표정이더라고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야 할 때가 아니라 반성하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옆에 있던 친정엄마도 얘기했어요. 결혼은 가족이 되는 건데 슬픔을 함께 해야 할 가족들이 되려 아픈 속을 후벼 파놓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 집에 저를 못 보내겠다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신랑은 아무 말 못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고 헤어지자고 하고 조만간 제 짐들 가지러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랑을 보내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신랑과 했던 얘기 그대로 했는데요. 저에게 어른에게 말대꾸를 한다며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냐는 인신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제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제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시어머니에게 내 딸 가정교육이 뭐가 어떻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딸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가면 혼을 내서 돌려보내야지 딸을 감싸고 들면 애들 이혼시키자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시어머니 말에 저희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를 위로는 못 해주고 그걸 꼬투리 잡아 결격사유라고 말하는 가정교육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시어머니한테서 자란 사위의 가정교육은 보나마나일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에게 할 말이 없었는지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러냐고 했나봐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얼마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고 하며 책임이 있다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며느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걸 결격사유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조만간 저와 함께 제 짐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시어머니와 그 아들인 신랑과는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헤어지기로 한 결심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제 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간 장롱 하나와 가전제품들은 알아서 처분하시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신랑은 그 뒤에 2번 더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꼭 이래야 하냐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꼭 이래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정말 맞는 말 같네요. 처음 글 올렸을 때 제 얘기 들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가 다시 누굴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여동생처럼 조카처럼 감싸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격사유? 신랑이 이런 모자른 엄마를 가졌다는 것이 결격사유 같네요. 쓰니님 힘내시고요. 이번 사연은 오누이의 감동적인 실화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글들을 보니 가족들과 친척들의 배신으로 마음고생 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며 읽었어요. 읽으면서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도 결혼을 해보니 자기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형제지간에 한번 나쁜 놈 되고 돈이나 차지하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마음으로 글들을 읽었네요. 저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져 중증 장애를 입은 우리 오빠 얘기예요. 여기에라도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 좀 제 마음이 편해질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35살 결혼한 지 2년 된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한쪽 손이 없어요. 20살 때 친구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유리창에 팔을 걸치고 가는 도중에 친구의 운전 미숙으로 차의 오른쪽 면을 벽에 심하게 긁으면서 제 팔도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서는 제 오른쪽 팔이 회생불능이라며 절단을 권했고 그렇게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팔꿈치 바로 아랫부분을 절단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4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고 아빠는 성실하고 엄마는 좋은 분이었어요. 아빠가 열심히 벌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워낙 맨주먹으로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라 가난을 금세 극복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그래도 저희 집이 처음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었어요. 근데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에 저희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중풍이 저희 친가 쪽 유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갑자기 가장이 되어 식당 일을 하며 저희를 키웠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밤늦게 들어오셨고 집에서는 항상 오빠와 저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부려먹었어요. 라면 끓여와라, 밥 차려라 하는 것들, 집 앞 슈퍼에 가서 뭐 사와라 하는 것들을 저에게 시키곤 했었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시키면 해야 하나 보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오빠가 시키면 군말 없이 다 했었죠. 오빠는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한동안 사고를 치고 다니더니 19살이 되고 나서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러 다녔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것이 불쌍하다면서 오빠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오빠가 저에게 나가자고 하더니 베스킨라빈스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정말 별천지였어요. 오빠는 여러 가지 맛을 섞어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저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요. 오빠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스타치오 아몬드라고 하면서 이거 맛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치약 맛이라서 별로였는데 그냥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통 하나를 다 먹었어요. 오빠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더니 눈이 빨개져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빠는 중학생이 돼서야 베스킨라빈스에 처음 와본 제가 불쌍해서 화장실 가서 울고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자기 돈 많이 번다며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모를 뭉클함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오빠는 지방으로 공사장에 일을 하러 다닌다며 집을 나가서 살았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던 오빠는 가끔 집에 들러서 하룻밤 자고 가곤 했었는데요. 올 때마다 저에게 가난하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항상 말했어요. 나중에 오빠는 제가 사춘기 시기에 가난한 집 사정 때문에 친구들도 못 사귀고 그럴까봐 많이 걱정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소심한 편이라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러지 못했을 뿐이지 집이 가난해서 친구를 못 사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오빠는 제가 항상 걱정이 되었나 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빠는 지방에서 일하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제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제 앞에서 울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항상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 몰래 밖에 나가서 울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병원에 며칠 있다가 다시 일하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저에게 오빠는 지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만 있으면 오빠가 모든 거 다 해줄 테니 지금처럼 사람만 있으라고 하고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오빠가 아빠 같다는 느낌이 들어 든든했습니다. 팔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절망하지만 않고 살면 진짜로 오빠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을 새로 사귀게 되어도 저는 제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매일 전화를 했어요. 별로 할 얘기도 없으면서 그냥 전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가 제 전화 목소리 상태로 제가 절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그렇게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보같이 오빠의 그 전화가 어느 날은 지겹기도 하고 안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꾸준히 엄마도 일하고 오빠도 일하고 해서 제가 20대 중반부터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20대 중반부터는 제 장애를 딛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오빠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로 일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오빠는 외국에서 저에게 매일마다 전화를 해서 제 목소리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빠가 그 나라로 간지 몇 달 뒤부터는 엄마에게 엄청난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사업이 잘 된다고 했어요. 엄마와 주말에 2박 3일로 오빠가 일하고 있는 나라에 가면 정말 최고급 호텔에서 자고 최고급 요리들만 먹다가 왔어요. 엄마랑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아들 덕에 이런 호사를 누린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는 저에게 오빠가 비용 다 된다면서 휴가 때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휴가를 맞춰서 오빠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오빠는 제 친구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레포츠들을 다 시켜주고 최고급 요리들을 계속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장애를 입은 제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제 친구들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최고급으로 여행시켜 주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오빠가 외국에서 몇 년을 일하면서 보내준 돈으로 저희는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생활비는 엄마와 제가 번 돈으로 충당을 하고 제 결혼자금을 모으며 오빠가 보내준 돈은 통장에 모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제 장애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셨어요. 제 결혼 소식에 귀국을 한 오빠가 제 남편을 만나서 고맙다는 말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날 오빠는 만났을 때부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날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눈이 빨개진 것이 아니라 저와 남편을 만나러 올 때부터 울면서 왔나 봐요. 장애가 있는 동생이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오빠는 많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제 남편을 만나서 고맙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귀국을 했다고 얼른 오라고 했어요. 무슨 나쁜 일인 것 같아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엄마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귀국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빠를 부여잡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몇 달간 치료를 받다가 오빠는 퇴원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집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살아온 오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오빠가 외국에서 했던 일이 도박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일을 했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오빠가 그저 한 명의 범법자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엄마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안쓰러워서 20대를 일만 하면서 보낸 오빠가 또 저와 엄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하며 외국에서 고생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오빠는 저를 위해서만 살아왔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퇴원 후에 엄마가 오빠와 함께 살며 병수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저는 아이 때문에 매일 오빠를 찾아가기는 힘들었지만 최대한 자주 찾아가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빠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아기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빠는 재활과 치료를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걷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좀 커서 아장아장 걷고 오빠를 만나면 오빠에게 잘 안겨요. 우리 오빠는 말을 어눌하게 하지만 우리 아이를 보면 정말 좋아해요. 제가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빠 앞에서 입이 안 떨어져서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 팔을 잃고 병원에 있을 때 오빠가 저에게 했던 말을 저도 오빠에게 해주고 싶어요. 오빠가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사람만 있어주면 내가 다 해줄 테니 지금처럼 사람만 있어달라고요. 이 말을 오빠가 저한테 했을 때처럼 저도 울지 않고 오빠에게 이 말을 오빠가 저한테 했을 때처럼 저도 울지 않고 오빠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얘기하다가 울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오빠에게 꼭 해야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울지 말고 꼭 오빠에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빠 앞에서 울지 않고 이 말을 하려고 연습 중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삶에 지쳐 엄마가 우리를 버렸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 20살 때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오빠가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응원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자신감을 잃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오빠에게 언젠가 울지 않고 꼭 얘기할 거예요.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살아만 있으면 제가 오빠에게 다 해줄 거라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도 가족들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마음 따뜻한 분들이군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제가 직접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분과 음식 취향이 많이 달라서 이혼까지도 생각한다는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5살, 결혼 3년차 남자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1살 어리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부모 형제도 저를 이해 못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에 익명으로라도 한번 많은 분들께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와이프와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예전처럼 성욕도 별로 안 생기고 대화도 많지 않고요. 그 전에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와이프가 좀 무시하는 듯이 말하는 버릇이 있긴 했어요. 그런 행동을 제가 그냥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넘기고 그랬던 것이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와이프는 연애 시절에도 그랬어요. 요즘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서처럼 남자가 데이트 코스를 짜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의 데이트 플랜을 여자가 전부 다 싫다고 해서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해 간다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제안하는 것들 중에서 와이프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오케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대의 제안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성의를 봐서 오케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와이프는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고, 저는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연설을 하듯이 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저희 부부가 혼담이 오가기 전부터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사귀었는데요. 명절 때나 장인어른 장모님의 생신 같은 때에 와이프는 저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무딘 편이라 알려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전화드렸죠. 근데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게 말하면 좋은데 꼭 자기는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하냐? 얘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말을 꼭 덧붙였어요. 그럼 별말 없이 그냥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어른들께 전화를 드리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거나 명절에 찾아뵙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전화를 끊으면 와이프는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엄청 구박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날에만 장인장모 되실 분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냐며 평소에도 전화를 해서 살갑게 얘기도 하고 그러라고 군 시절 대대장님 훈시와 같은 훈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와 똑같이 명절이나 저희 부모님 생신 때나 전화를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왜 너도 우리 부모님께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그걸 강요하느냐고 하면 남자랑 여자랑 같아? 하면서 자기는 결혼하면 잘 할 거니까 전화 잘하라고 또 구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디가 모자른 사람인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는 대학 시절 여아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와이프의 이런 잔소리나 이기적인 면은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입맛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입맛이 순댓국, 감자탕,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와이프도 연애 초반에는 그런 거 좋아한다면서 저랑 이런 음식들을 먹으러 잘 다녔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먹으러 가자는 음식들을 싫다고 하고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것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지만 와이프에게 맞춰준다고 파스타 전문점 같은 곳에 가서 제가 파스타를 억지로 먹고 있으면 맛있게 먹지 않는다고 또 구박하고요. 맛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렇다고
데이트 중에 밥은 따로 먹고 다시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맞춰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와이프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갖고 오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직접 만든 거라며 김밥과 잡채를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잡채가 맛있어 보여서 먼저 한 젓가락 먹었는데 그 희한한 맛에 놀랐습니다. 간은 별로 안 돼 있고 잡채가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매워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도 너무 매워서 딸꾹질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식이 맵냐고 와이프에게 물었더니 이게 뭐가 맵냐며 남자가 이 정도 매운 것도 못 먹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와이프가 말하기를 자기네 집은 모든 음식에 청양고추가 들어간다면서 이렇게 먹어야 개운하고 맛도 좋다고 저에게 입맛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게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청양고추를 어느 정도 먹는데 그때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별로 안 좋아할 때라 정말 힘들었지만 와이프가 만들어 온 잡채와 김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먹으니까 맛있지? 하고 묻는데 간은 안 돼 있고 청양고추의 매운맛만 나는 음식이 뭐가 맛있겠어요. 그래도 맛있다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랑 햄 넣고 끓인 김치찌개이고 이렇게 끓인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를 함께 반찬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맛있게 담그고 그 김치가 잘 익으면 그 김치로 찌개를 끓여 주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김치찌개만 평생 해주면 되니까 와이프 될 사람은 참 편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제 와이프가 제 자취방으로 와서 자기가 맛있게 밥을 차려주겠다고 해서 그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집에 여친이 와서 맛있는 반찬으로 밥 차려주면 맛있게 먹는 그런 거요. 근데 와이프는 와서 싱거운 김치 청양고추 찌개를 끓여줬어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여친이었던 와이프의 성의를 봐서 맛있는 척 하면서 머리에 땀이 나고 쥐가 나면서 먹었습니다.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싱겁게 웰빙 스타일로 먹는다고 저도 이제부터 짜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자기네 집에서 장모님은 음식에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찌개에 멸치 육수를 우려서 어떻게 음식을 한다고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맛없는 음식 레시피를 설명하고 있는 와이프의 입이 참 못생겨 보였습니다. 식당 음식에 길들여져 있던 자취생이었던 제가 그렇게 싱겁고 조미료도 전혀 안 들어간 음식이 맛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 조미료를 적당히 써서 맛깔나게 음식을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런 분의 아들인데요. 그 후에 얼마가 지나서 와이프가 데이트를 하는 중에 저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KFC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껏 치킨을 자주 먹어서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치킨이 맛있고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치킨에 비하면 거의 소금 덩어리인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는 짠 음식 절대 안 먹는 사람 아니냐고 묻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그냥 치킨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와이프는 요리 실력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항상 싱겁고요. 조미료를 전혀 안 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 잘못도 없는데 미움을 받아온 음식이 조미료다 라고 나온 기사가 있길래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조미료 좀 넣고 음식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도 맛있게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조미료를 음식에 넣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 가정에 둘이 사는 거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보다 간단히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싸다고 해서 그 핑계를 대고 와이프에게 힘들게 집에서 음식하지 말자고 하며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외식을 해도 또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다르니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식 메뉴에 타협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익혀뒀다가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던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직접 해서 먹고 그래요. 그러면 와이프는 몸에 좋지 않은 기름지고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고 구박을 해요. 와이프에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해서 먹는다는데 참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하는 게 어떨 땐 서럽기도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와이프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조미료나 맛소금, 다시다 같은 것들을 넣어달라고요. 그리고 식당 스타일로 음식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면 가사일 분담 사항에서 요리를 제가 맡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먹어서 성인병에 노출이 되고 어쩌고 하면서 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더 이상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으면서 사는 것이 참기 힘들어서 와이프에게 어쨌든 네가 한 음식 나도 너도 안 먹어서 남겨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내가 말한 방식대로 음식을 하면 내가 많이 먹게 될 거고 버리는 양이 적을 테니 덜 아깝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안 된대요. 짜게 먹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수명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음식을 그렇게 몸에 좋게 열심히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냐며 완전 삐졌습니다. 며칠을 말도 안 하더라고요. 밥도 따로 먹고요. 저녁 식사로 모든 음식이 청양고추가 들어가 맵기만 하고 짠맛은 없는 반찬들을 안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며칠간 생각한 것이 맛없는 웰빙 식단으로 먹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나? 그냥 적당히 짭짤한 음식들 먹고 기분 좋게 살다가 성인병 걸려 죽나? 그게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더 와이프와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와이프는 자기 요리에 대한 프라이드를 제가 건드려서 기분 나쁘다는 말만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옆부서 부장님이 참 괴짜신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와이프와 갈등하고 있는 최근에 때마침 커피를 함께 마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성격이 안 맞는 것보다 성적으로 안 맞는 게 이혼 확률이 더 높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 냄새가 맞아야 하고 음식이 맞아야 살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말에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음식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냄새가 맞는 것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부장님이 대답하시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나보고 호레비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한 적이 많은데 우리 와이프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본연의 냄새가 좋다고 해. 그게 뭐겠어? 누구는 내 냄새를 싫어하고 누구는 내 냄새를 좋아하잖아. 냄새가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좋게 안 보일 거 아니야. 그게 냄새가 맞아야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지금 음식 때문에 와이프와 갈등 중인데 부부 사이에 또 다른 갈등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찌됐든 와이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고 음식궁합 맞는 여자랑 결혼하라는 말씀 말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알려주세요. 같은 회사 상사라서 그 괴짜 부장님에게 여쭤보기도 뭐해서 여기에서 연륜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바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고민을 보니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 사이에 음식궁합도 무시 못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시급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